2장 헬라 철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인들과 성경 저자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죠. 신, 현실의 본질, 세계의 기원, 인간의 본성, 지혜, 지식, 윤리 등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헬라 사상을 연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가장 큰 유익은 성경적인 유신론을 거부하면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철학과 신앙을 조합하려고 하면서 사실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기독교 저술가인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플라톤에 대해 오해했죠. 그는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신과 같은 데미우르고스 존재의 개념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유스티누스의 생각은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했죠. 이는 플라톤주의와 성경의 유사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경우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목격했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그들 가운데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죠. 바울은 명확히 그들을 파악했어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철학,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사상을 알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철학을 알고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헬라 세계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헬라 세계관은 어땠을까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전통적인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 에피쿠로스는 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파르메니데스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믿었는데요. 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믿었죠. 네, 이러한 사람들 다 신을 믿지는 않았죠. 플라톤은 감각의 경험들을 무시했고요. 반면 헤라클레이토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각을 중요시했습니다. 형이상학의 아버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한 파르메니데스, 유출설을 말한 플로티누스는 현실은 오직 하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반면 고대 원자론자 데모크리토스와 진정한 쾌락을 말한 에피쿠로스는 세계 구성 요소가 다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낙사고라스는 세상이 누스, 정신에 의해 지배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높은 지성, 곧 부동의 동자가 있다고 믿었죠. 힌두교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처럼 절대적인 존재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와 마찬가지로 인격적 존재와는 거리가 멀었죠. 인격적인 존재는 오직 성경의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헬라의 종교는 운명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 태양의 신 아폴로, 불의 신 헤파이토스, 땅의 신 테메테르는 다양한 자연의 힘을 인격화시켜서 만들어낸 신들이었죠.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은 때로 신화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부적합하다 생각하기도 했죠. 그들은 이성이 오직 자기 외에는 다른 어떤 기준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율성과 자기 확증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헬라 종교를 비웃기도 했죠. 특히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신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을 오염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런 신을 모독한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밀레토스 학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밀레토스 학파는 특별히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은 존재의 기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고대 철학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 밀레토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밀레토스는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이오니아 서쪽의 항구 도시였죠. 밀레토스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둘째, 어떻게 생겨났고, 셋째,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했죠. 이런 밀레토스로부터 시작된 철학을 자연철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한 10가지 정도 이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초 자연철학 철학자 탈레스는 세상의 근원을 물이라고 이야기했죠.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 즉 규정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물질, 그것을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본 요소를 공기라고 했죠. 피타고라스는 수가 만물의 기원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부유한 집에서 돈을 가지고 이집트를 다니면서 기하학과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개념을 말하며 수를 만물의 근원, 아르케라고 하면서 만물의 근원이 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물질의 근본 요소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로 보았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만물이 서로 대립, 투쟁하고 생성, 소멸,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낮과 밤, 삶과 죽음, 배고픔과 배부름, 서로 다른 대립적 투쟁, 존재만 있으면 안 된다고 보았죠. 그래서 서로를 있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와 다르게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즉 세계는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즉 있는 것은 없다,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없는 것은 있다, 또한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영원히 없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경험보다는 이성을 더 존중하는 초기 고대 관념론 철학자였죠. 파르메니데스에게 변화란 감각적인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죠. 7번째, 엠페도클레스는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종합한 듯 했는데요. 엠페도클레스는 흙, 공기, 물, 불, 이 네 가지가 만물의 근본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8번째,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이었죠. 아낙사고라스는 세계란 이성적 원리인 정신, 누스죠. 정신에 의해 운행되고 실제란 진료와 정신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철학적 인사이트는 후대 현상계와 이데아를 논한 플라톤, 진료와 형상을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끼쳤죠. 9번째, 데모크리토스는 사물의 서로 다른 모양, 크기의 이유를 원자라고 이야기했죠. 즉 세계는 서로 다른 형태의 원자들이 진공과 같은 공간에서 일정한 방향 없이 자유롭게 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충돌로 인해서 파생되어 우연적 산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번째, 이런 자연 철학자들 논의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부데라의 고르기아스였죠. 고르기아스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가 존재하더라도 사람은 알 수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없다. 그래서 고르기아스는 진리에 있어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고대 철학, 만물의 기원에 관해서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논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플라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죠. 플라톤은 진리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진리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리는 감각적인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세계의 원인인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이성과 지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철학자였죠. 인간의 정신적인 삶과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려고 노력했고요. 이성과 철학적인 고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만큼 이성, 철학적인 고찰을 많이 한 사람도 없죠. 플라톤은 이성을 단련하는 방법을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교육이란 빛을 뿜는 도구로 어둠을 밝히고 불안을 없애며 지식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인간의 이데아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은 최초로 교육기관인 아카데미를 만들었죠. 요즘은 뭐 영어 아카데미, 수학 아카데미, 여러 가지 아카데미, 이런 이름들이 다 이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 교육기관에서 따온 거죠. 플라톤은 이성적인 생각과 분석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현실 세계의 변화무쌍한 것들을 벗어나 실체적인 현상보다는 영적인 현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철학의 최종 목표다라고 여겼죠. 플라톤은 정치 철학에서도 이성을 중요시했고요. 국가를 이성적으로 설계하고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성적인 원리와 철학적인 이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죠. 이를 위해서 플라톤은 이상적인 군주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여기 이상적인 군주는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죠. 무엇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 민주주의의 맹점을 깨달았죠. 결국에 철학을 하는 철인을 통해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승을 죽였던 민주제처럼 불완전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엘리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국가는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는 어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는 이상 국가여야 한다라고 했죠. 플라톤은 철학의 중요한 핵심 용어인 이데아를 말했는데요. 이 이데아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현실 세계의 원형을 의미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데아의 복제물이다.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고 그것을 복제한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이라고 봤던 거죠. 즉 모든 사물의 원형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과, 책상, 의자, 마이크 이런 것에 이데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를 들어 세모의 길이와 세모 서리의 각이 180도인 정삼각형은 이 세상에 없다. 오직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정삼각형 이데아만이 정확한 180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는 정확한 180도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이데아는 현실 세계 안에서는 존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 파악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관념주의자였던 거죠. 뛰어난 이성을 가진 현명한 자가 세상의 참된 모습, 진리에 더 잘 이르게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플라톤은 젊은 시절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철학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기지 않았는데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등 이런 책들을 저술해서 소크라테스의 사상 그리고 죽음을 담았죠. 이런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도 이런 플라톤의 사상에 근거해서 기독교를 풀었죠. 그리고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였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왕궁을 자주 드나들기도 했고요. 동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생물학과 자연계를 연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테네로 와서 플라톤 밑에 수학을 했죠. 너무나 많은 책을 읽어서 플라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자신의 철학학당 아카데미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넘겨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결국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미를 떠났습니다. 나중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교사가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플라톤 아카데미에 견줄 만한 자신의 학당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케이온이었죠. 아테네시 동부에 세워진 학당이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내려놓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체험을 통해 배운다. 이런 주장을 했죠. 플라톤은 이데아를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의 사례를 관찰하고 분류하면서 사물의 본질적인 형상이 개별적인 사물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를 물질이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즉 형상은 현실태이며 진료는 가능태라고 했습니다. 형상은 본질을 부여하는 것이며 본질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리가 진료라면 커피잔은 형상, 유리가 진료라면 역시 맥주잔은 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형상의 발전은 방향이 있고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따라서 어떤 사물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상위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즉 벽돌은 진흙보다 더 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집은 벽돌보다 더 상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진흙이 벽돌, 벽돌은 집, 집은 마을로 이렇게 상위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봤습니다. 어떤 형상의 가능태를 계속해서 아래로 추적해 간다면 결국엔 최종적인 진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어떤 진료의 현실태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 결국 최종적인 형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 최종적 진료와 형상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의 진료, 즉 어떤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능태만 지닌 것을 제1진료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대로 궁극적인 최고의 형상, 즉 어떠한 진료도 지니지 않은 채 형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순수 형상이라고 규정했죠. 이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심을 두는 것은 순수
형상이었습니다. 진료와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온 세상 만물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순수 형상이란 결국에 신이라고 봤죠. 즉 신이라는 형상에는 진료가 없고요. 온 세상은 결국 신이라는 형상을 추구하면서 진료와 형상으로 결합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플라톤 이데아 사상을 극복하지는 못했죠. 플라톤이 말한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던 것이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첫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둘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셋째,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3단 논법을 통해서 논리학을 발전했던 철학자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요.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고대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철학에서 쾌락주의자로 봅니다. 하지만 이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즉 절제된 행동과 정신적 나눔을 통해 삶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에게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에피쿠로스 철학은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아테네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추종한 자 중 큐레네 학파에 아리스티포스가 있었는데요. 아리스티포스는 자신이 소크라테스에게 직접 배웠다고 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좋은 선은 쾌락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를 주고 쾌락의 추구를 위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봤죠. 그런 아리스티포스의 가르침을 받은 에피쿠로스는 쾌락 사상을 학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가장 이상적인 마음의 상태,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인간에게 수많은 욕구 중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바라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고 반면에 건전한 삶을 해치는 해로운 헛된 욕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공식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행복은 욕망 대 성취다. 즉 행복은 원하는 것, 욕망을 성취하는 만큼 느낀다고 했습니다. 헛된 욕구가 많을수록 인간은 불행하다고 본 것이죠.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라고 봤습니다. 즉 죽음을 염려하는 가운데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봤죠. 이런 죽음에 관해 실존주의 철학은 두 부류 해석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첫째,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불안 가운데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직면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 살아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둘째,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대자를 찾고 절대자 앞에선 단독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로 봤지만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는 죽음 이면에 있는 긍정적 요소까지 봤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쾌락만 즐기고 나의 삶의 어떤 욕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여다 보시죠.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철학이었죠. 윤리적인 질문에 답하며 태동했습니다. 스토아 정신은 덕, 의무, 공동의 선을 강조하였는데요. 후기 스토아 학파의 주요 3인물은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 네로 황제의 스승이며 정치가 세네카,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스토아 학파 창시자는 누구였을까요? 제논이었죠. 제논이 아테네에 왔을 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스승들이 떠난 뒤였습니다. 대신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견유학파의 디오게네스의 무욕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죠. 즉 주어진 삶을 누리라는 쾌락주의 사상과 이 세상을 개처럼 사는 소박하고 자연적인 삶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논은 마지막 임박한 죽음까지 의연하게 받아들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아파테이아,
즉 마음의 평안,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생각이나 태도,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외부 사건, 상황을 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논의 사상은 유물론적이었죠.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정신도 영혼도 다 물질이다 라고 생각했죠. 이런 제논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물활론을 고수했고요. 모든 본질은 불로 생성, 대립,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우주와 세계의 조화 법칙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로고스는 자연에 내재한 보편적인 신의 목적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제논은 로고스 사상을 통해 범실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스토아 학파의 제논의 로고스는 범실론 사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논은 이성적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로고스에 순응하는 삶이라고 봤고요. 이렇게 순리에 따른 삶을 살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연한 결합을 말했지만 제논은 이성의 힘과 법칙에 따른 합리적 인과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았죠. 결국 이런 사상은 운명론에 빠지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을 수긍한 자가 로마 노예 출신 에픽테토스였죠. 에픽테토스는 각 사람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인간 삶의 목적은 공동의 목표와 공동선이 되고 개인은 그 공동선을 이루는 데 있다, 이렇게 보았죠. 즉 신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자가 가장 괜찮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인생관과 정치관도 이러했죠. 황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명상록 책에 이런 공동선 사상을 담았는데요. 이런 스토아 사상은 헬레니즘 시대부터 로마 제국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나라를 통합할 이념이 요구되었는데 이런 스토아 사상이 적합했죠. 스토아적 사상대로 동일한 목적과 공통 윤리를 따라 살 때 로마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로마는 보편 국가다, 이런 말은 공동선을 추구한 스토아 사상의 근거에 나왔죠. 스토아 철학은 절제를 실천하고 미덕을 기르고 인간 상호 연결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사상은 개인이나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보편적 국가라는 개념을 추구하게 했죠. 즉 인종, 출신, 성별, 빈부로 차별하지 않고 시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자연법, 즉 인간의 도덕성 및 행동을 지배하는 고유한 법칙인 자연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런 보편 시민 개념과 자연법 사상은 훗날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자, 플로티누스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플로티누스는 북아프리카 리코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 28살에 본격적으로 철학에 몰두했는데요. 처음 아모니우스 사카스에게서 플라톤의 가르침을 전해 들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에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플라톤 철학의 해석자의 길을 열었죠. 신플라톤주의자로 알려진 플로티누스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물질주의를 논박했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물질주의는 생각을 설명할 수 없고 지식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죠. 플로티누스는 존재들이 최상의 존재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플로티누스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유일자로부터 정신, 누스, 영혼, 푸시케, 물질 세계가 차례로 유출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 유계 질서는 위아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방출의 4단계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저 너머에 있는 존재, 두 번째는 정신, 누스죠. 세 번째는 영혼, 푸시케였고요. 네 번째는 물질 세계였습니다. 여기 플로티누스는 영혼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었어요. 세계의 영혼,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세계의 운동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중간 영혼은 개개의 영혼들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이렇게 중간 영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하위 영혼은 육체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영혼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었어요. 플로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에서 다수가 흘러나왔는지, 당시
새롭게 제기된 물음에 집중해서 이런 사상을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영원한 것이 그대로 완전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상에 불완전한 다수로 다양한 것들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난해한 물음에 답변하고자 했죠. 아직 제기되지 않았던 이 같은 물음이 플로티누스로 하여금 신플라톤주의 자들의 관심사인 유출 개념에 몰두하도록 했습니다. 중세시대와 그 이후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대폭 수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로티누스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사상이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